금요일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1박 2일로 강원도 펜션 간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즐겁게 놀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오후가 되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됐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일요일 밤이 되어도 월요일 아침이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월요일 오후 나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아내의 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혹시 우리 와이프 주말 모임 때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모임이요? 이번 주말에 모임 없었는데요? 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금요일에 대학 동기 모임 간다고 했는데. 오빠, 저희 대학 동기 모임은 다음 달로 미뤄졌어요. 단체 채팅방에 다 공지됐는데. 수진의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언니, 최근에 모임 한 번도 안 나왔어. 바쁘다고. 나는 급히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민지, 혜원, 지수.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다. 주말에 모임은 없었다. 아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혹시 언니가 다른 곳에 간다고 말한 적 있어요? 내 떨리는 목소리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모임 간다고만. 월요일 저녁 나는 아내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평소 즐겨 입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여권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작은 캐리어 하나가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아끼던 목걸이, 그 금색 펜던트도 사라져 있었다. 화요일 아침 나는 경찰서 문을 두드렸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그런데 책상에 앉은 경찰관은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최근에 부부 싸움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혹시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진 않았나요? 그제야 문득 떠올랐다. 지난달부터 아내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다. 요즘 피곤해? 라고 물으면 아니야, 괜찮아라며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아니면 혼자 있는 걸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화요일 오후 나는 아내의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은행 명세서, 영수증, 메모지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다. 표지가 달아해진 오래된 다이어리였다.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준호야, 미안해. 오늘도 너를 만나지 못했어. 아빠 눈을 피해 나가려 했는데 들켰어. 너무 보고 싶다. 2010년 3월의 일기였다. 아내와 내가 만나기 5년 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준호가 포기하래.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울면서 매달렸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준호 눈빛이 지쳐 보였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엄마가 말했어. 그런 집안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아빠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까지 하셨어. 하지만 나는 준호를 사랑하는데. 준호가 떠났어. 부산으로 간다고 했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야. 2012년 1월 일기가 끊겼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넘기자 2017년의 글이 나타났다. 오늘 준호를 봤어. 우연히 길에서. 그는 여전히 그대로였어. 아니, 더 성숙해 보였어. 옆에는 아이가 있었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준호를 꼭 닮은 아이. 나는 숨이 막혔다. 2017년. 우리가 결혼한 지 2년 된 해였다. 준호가 나를 봤어. 우리는 카페에 앉았어. 긴 침묵 끝에 준호가 말했어. 서연아, 이 아이. 우리 아들이야. 너에게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전화도 받지 않고 차단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혼자 키웠어. 너희 부모님이 너무 미워서 그냥 죽었다고 하곤 내가 혼자 키웠던 거야. 페이지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나에게 아들이 있었다. 7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 준호는 연락처를 주면서 말했어. 민준이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해. 억지로 만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 손이 떨렸어. 그 다음 페이지들은 규칙적으로 적혀 있었다. 매달 때로는 매주. 오늘 민준이를 봤어. 학교 앞에서 멀리서. 키가 많이 컸어.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 민준이는 잘 지내? 준호는 대답했어. 너무 잘 지내. 요즘 축구에 빠졌어. 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한번?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내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 오늘 민준이 생일이래. 준호가 사진을 보냈어.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민준이.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데. 마지막 페이지는 이번 주 수요일 날짜였다. 민준이가 아프대. 준호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는 가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너무 비겁하게 살았어. 미안해, 여보.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 나에게는 아들이 있어. 그리고 아직도 준호를 잊지 못했어.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다. 아내는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였다. 자신의 아들 곁에.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 곁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8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내가 밤마다 눈물 흘리던 이유, 멍하니 창밖을 보던 이유, 웃음 속에 감춰진 슬픔의 정체를 이제야 알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김서연 씨 남편분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서연이가 지금 제 옆에 있는데요. 당신과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배경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은 언제나 잔인했다. 그날 이후 3년이 흘렀다. 나는 서연과 이혼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 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과 살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묘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 업무에 몰두하고 주말엔 등산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서연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다. 가끔 TV를 보다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준호라는 남자와 다시 잘 살고 있을까? 아들 민준이는 건강해졌을까? 처음엔 알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궁금증은 중독처럼 커져갔다. 어느 가을날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서연의 친구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수진 씨 혹시 서연이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부산이요. 영도구 쪽에 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빠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주말 나는 부산행 KTX를 탔다. 영도구. 서연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준호가 사는 곳. 영도대교를 건너며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빨래가 펄럭이는 낡은 주택가. 서울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와는 너무 달랐다. 수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복도에 쌓인 잡동사니들. 내가 서영과 살던 30평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다.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여기 김서연 씨 사시나요? 아, 서연 씨요? 지금 일하러 갔어요. 마트에서 계산 알바 하거든요. 저녁 7시나 돼야 올 거예요. 아들, 민준이라고 같이 사나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 참 불쌍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소리 들으며 크는데 요즘도 매일 부부싸움이에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려요. 어제도 새벽까지 고함 지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다. 싸움을요? 네. 저번 주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가 울면서 말리는 소리까지 들렸다니까요. 저도 신고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 남편, 준호라는 분인가요? 네, 이준호. 원래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작년에 다쳐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때부터 술을 달고 사는 것 같던데. 서연 씨가 돈을 벌어오는데 남편은 매일 술 먹고 카드빚만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참, 아이도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던데요. 성적도 안 좋고 말썽도 피운다고. 서연 씨가 학교 불려다니는 거 자주 봤어요. 그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아요. 옆집 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들어갔다. 나는 빌라 계단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연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 저녁 6시 반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다. 예전의 서연과는 너무 달랐다. 단정하게 염색하던 머리는 부스스했고 밝은 메이크업 대신 피곤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브랜드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서연은 내 앞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다.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게 몇 시야? 밥은 언제 할 거야? 미안해. 마트에서 재고 정리하느라. 재고 정리? 그딴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급도 안 나오는 거. 하지만 사장님이 부탁해서. A씨 진짜. 오늘 저녁 뭐야? 또 라면이야? 준호야. 이번 달 카드값이. 카드값 타령은 그만 좀 해. 네가 돈을 제대로 벌어와야지. 쾅.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났다. 서연의 작은 비명이 들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계단 아래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집에서 나왔다. 민준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뒤를 따라갔다. 아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컵라면을 하나 샀다.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 부두 한쪽 방파제에 앉아 라면을 먹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축 처진 어깨, 혼자 먹는 저녁,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표정. 문득 깨달았다. 서연의 부모님이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를. 다음 날 나는 서연의 친정집을 찾아갔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 서연 아버지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훈 씨,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서연 아버지도 함께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서연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시나요? 서연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딸은 없어요. 부산에 가봤습니다. 서연이는 마트에서 알바를 하며 살고 있고 그 준호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며 서연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요? 왜 그토록 반대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서연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재훈 씨, 우리가 그 남자를 반대한 건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이준호 그 사람, 우리가 조사해봤어요.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려고. 알고 보니 빚이 있었어요. 도박 빚이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있었고요. 그뿐인가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어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서연이 집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요. 우리 딸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서연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에요. 돈, 성격, 책임감, 인내심.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우리는 그저 딸이 불행해지는 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서연이는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서연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재훈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우리 딸을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우리가 당신을 사위로 받아들인 건 당신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는 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우리 딸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당신을 배신한 거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맞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서연 아버지가 물었다. 그래서 오늘 왜 오신 겁니까? 그냥 궁금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행복한지. 행복할 리가 있나요? 서연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경고했던 모든 일이 현실이 됐어요. 그 남자는 서연이를 이용하고 학대하고 돈을 뜯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 때문인지. 연락은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연이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우리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서연 어머니가 불렀다. 재훈 씨 혹시 우리 딸 봤어요? 네. 어떻게 보였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복수. 그렇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다. 나를 배신한 서연에게, 나를 떠나게 만든 준호에게. 하지만 직접 복수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대신해 준 것 같았다. 시간이, 현실이, 삶이. 서연은 사랑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 됐다. 로맨틱한 추억은 가난과 폭력으로 변했고 달콤한 약속은 고함과 한숨으로 바뀌었다. 준호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본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서연의 부모님이 미리 봤던 그 모습을. 나는 서연이 고생하는 걸 보며 통쾌함을 느껴야 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웃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다. 찌질하게 사는 서연을 보며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다. 나는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실제로 서연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내 상처가 치유되지도 배신의 아픔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우리 사이는 끝났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재훈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후회는 안 해.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아.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나는 전화기를 내려놨다. 서연은 여전히 강했다. 아니, 강한 척하고 있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연을 위해 기도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세상에는 두 가지 복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는 직접 갚는 복수,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대신 갚아주는 복수.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아니, 후자를 목격했다. 하지만 그 복수가 달콤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저 쓰디쓸 뿐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서연의 소식은 가끔 수진을 통해 들었다. 여전히 부산에서 살고 있고 준호와는 결국 헤어졌다고 했다. 민준이와 단둘이 산다고. 더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웃는 얼굴을 본다고. 나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복수도 연민도 아닌 그저 무덤덤한 마음이었다. 어쩌면 진짜 복수는 이런 게 아닐까.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 나는 과거를 닫고 미래로 걸어갔다. 그리고 서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후회와 함께. 그리고 아마도 조금씩 성장하며. 어느 봄날 저녁 나는 예비 신부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녀가 물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혹시 전 부인 생각?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 그게 아니라 그냥 문득 깨달은 게 있어서. 뭔데? 그 사람을 보는 눈 말이야. 젊을 때 우리가 보는 사람과 세월을 살아온 부모님이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25살 여자아이가 남자를 볼 때는 뭘 보겠어? 잘생긴 얼굴, 달콤한 말, 가슴 뛰는 설렘. 그게 전부야. 하지만 50, 60년을 살아온 부모님이 그 남자를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걸 보는 거지. 어떤 걸? 그 책임감, 성실함, 인내심,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거야.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또 사랑하면서 얻은 통찰력으로 말이야.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서연 씨 부모님이 그랬구나. 응. 그분들은 준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어. 도박, 빚, 폭력, 전력, 불성실함. 모든 걸 조사하고 알아냈지. 하지만 서연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벤치에 앉아 계속 이야기했다. 어린 나이에는 사랑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지.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꼰대들은 몰라라고 무시해버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다 겪어본 사람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상처가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더 강하게 반대한 거네. 맞아. 사랑하는 딸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그 반대가 오히려 딸을 더 강하게 그 남자에게 밀어붙였다는 거야. 금지된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비극적 로맨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아름답게 느끼거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서연 씨는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준호를 선택했고. 응. 그리고 이제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하지만 그 후회가 뭘 바꿔주겠어? 이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낭비했고, 아들은 상처받은 채 자라고 있고, 자신도 깊은 상처만 남았지.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구나. 그게 가장 슬픈 거야. 젊을 때는 경험해봐야 안다고 생각하지.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알겠다고. 하지만 어떤 경험은 겪고 나면 이미 늦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지. 잘못된 결혼이 그래. 10년, 20년을 낭비하고 나서야 아,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연이 부모님은 딸을 사랑했어. 그래서 반대했던 거야. 하지만 딸은 그걸 간섭이라고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 결과가 지금의 서연이야.
낡은 빌라에서 술주정뱅이 남편과 싸우며 마트 알바로 연명하는. 너무 가혹한 거 아냐? 가혹해. 정말 가혹하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인생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특히 결혼은 더 그래. 함께 살 사람을 고르는 건데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반대했다면? 내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잖아. 만약에.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유를 물었을 거야. 왜 반대하시는지, 내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라면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야. 부모님의 반대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서연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응. 그냥 사랑하는데 왜 반대해요? 라고만 했지. 왜 반대하는지는 듣지도 않았어. 아니, 듣고도 무시했어. 자기가 보는 준호만 믿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달콤한 모습만.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앞에 떨어졌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지. 물론 부모님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진심으로 반대한다면 최소한 그 이유는 들어봐야 해.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네. 그게 가장 비극이야. 서연이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때 부모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준호의 본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 10년이 흘렀고 아들이 있고 청춘을 다 써버렸으니까 상처만 남는구나. 응.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는 서연 혼자만 지는 게 아니야. 아들 민준이도 똑같이 상처받고 있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아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파제에서 혼자 라면 먹는 아이. 그 아이의 상처는 또 평생을 갈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 부모님이 날 받아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보고 선택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게 전부야.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그런 당연한 것들보다 달콤한 말과 설레는 감정을 선택했어. 벤치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인생은 짧아. 잘못된 선택으로 낭비하기엔 너무 짧아. 부모님은 그걸 알아.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하지만 젊은 우리는 그걸 몰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조언이 소중한 거야. 그분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니까. 어린 나이에 보는 남자와 세월을 산 부모님이 보는 남자는 다르다. 그녀가 내 말을 되뇌었다. 맞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옳아. 당하고 나서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 상처만 남지.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벚꽃길을 따라 미래를 향해.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과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게 준 교훈은 평생 기억할 것이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을 봐야 한다. 상대의 본질을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남는 건 상처뿐이니까.